안녕하세요.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손유빈입니다. 새해 들어 연초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테슬라 쇼크로 2차 전지주의 조정폭이 커지고 메이저 수급인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로 쏠리면서 코스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모멘텀이 유효한 테마를 중심으로 신규 성장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와 함께 하시면서 변동성 장세 속 코스닥의 봄을 선도해 나갈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기와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할 때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실적에 덜 민감한 코스닥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코스닥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시가총액 순위 변화와 2차 전지, AI, 총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2024 코스닥 핵심 변수 첫 번째는 시총 상위 지각 변동입니다. 올해 들어 포스코 DX, LNF가 코스피로 자리를 이동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합병돼 코스피에 상장됐죠. HLB가 시총 5위권 내로 도약했고 엔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은 시총 10위권 내로 진입했는데요. HLB도 코스피 이전을 예고하고 있어 코스닥 시총 지각 변동에 따른 수급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4 코스닥 핵심 변수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리튬 가격 하락에 성장이 정체되면서 하락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 1위와 2위로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를 대표하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부진은 코스닥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4 코스닥 핵심 변수 세 번째는 신산업의 등장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 등장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핵심 테마로 등장하고 CXL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도 부상했는데요. AI 로봇과 사이버 보안, XR 기기도 올해 신산업으로 등장하며 코스닥 성장주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 코스닥 핵심 변수 네 번째는 총선, 정부 정책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 등 여야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며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증시 부양에 효과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지각 변동, 2차 전지, 신산업 등장, 총선 등 2024 코스닥의 핵심 변수들을 점검해봤는데요.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코스닥 시장 환경 속에서 올해는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멋지게 비상할까요?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코스닥의 봄을 선도해 나갈 주인공 소개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홍희진 와우넷 파트너,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세 분이 공개해 주실 올해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를 만나보기 전에 코스닥 핵심 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스닥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지 홍희진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 1월 달에 시장에서 LNF가 먼저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1월 초에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좀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어떤 유입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던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월 달에 증시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해당 주식들은 오히려 좀 빠지고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상장 당일날 9%가 급락했죠. 이제 그런 흐름을 보면 일단은 이전 상장에 따른 어떤 효과가 지금 큰 게 맞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보다는 어떤 업황, 업종에 대한 흐름이 보다 좀 더 중요한
중요하게 조금 작용이 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HLB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직까지 날짜는 확정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조금 양호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간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더 훨씬 더 크게 작용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수혜다 그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사실상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는 조금 퇴색되면서 그렇게 좀 좋은 어떤 호재거리는 좀 아닌 게 이번에 좀 드러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들어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코스닥 주요 섹터 내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주요 섹터별로 기업이익 추정치 그리고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네, 지금 코스닥 종목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뭐 1위부터 30위 아니면 뭐 50위까지 아니면 코스닥 150을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 이 종목 지금 현재 굉장히 싸다, 저평가돼 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올해는 코스닥이 좀 뭐 성장이나 어떤 기대감보다는 좀 검증을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엔터나 뭐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물론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당겨서 미리 좀 밸류를 형성하고 시가총액을 형성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나 이것들이 실적적으로 혹은 그 우리가 원했던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좀 정당성을 받고 추후에 있을 이제 그런 성장성을 또 주가에 녹여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금리와 할인율에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관 수급,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거와 정책 이런 것들이 오늘 올해 코스닥에 굉장히 큰 변수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AI나 반도체, 뭐 의료기기 뭐 소프트웨어, 로봇 뭐 이 정도의 키워드를 가진 그런 종목들이 어떤 순환매를 타고 간헐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코스닥 지수보다는 뭐 이런 신규로 성장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새로운 섹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국면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테마를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특히 2차 전지주가 이제 급부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개인 수급의 영향력도 커졌고 공매도도 지금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보다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그렇게 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주체별 수급 동향에 있어서 주목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네, 사실 그 작년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하면서 우리 시장에 아무래도 그 공매도로 인한 불법 공매도 이런 쪽으로 인한 그 좀 안 좋은 점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해소되는 기대감을 가졌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또 막상 또 공매도 금지 정책을 막상 딱 해놓고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롱숏 펀드들이 지금 그 숏 포지션을 못 잡기 때문에 그 글로벌 자금들이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현재 이제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의 그 자금이 쏠리는 거와 발맞춰서 굉장히 그쪽으로 좀 자금이 좀 이탈하는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러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너무 이제 그 파격적이어서 조금 이제 그 어떤 시장 경제에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갖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공매도 불가 조치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또 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또 봤을 때는 또 선물을 이용해서 웹도덕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또 부작용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외국인 자금의 어떤 이탈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부추기지 않았나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어떤 환경이 조금 훼손되지 않았나 이런 또 부작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올해 들어서 그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그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나 시장 참여자분들은 만약에 그때 공매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또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나 이런 것들을 또 요구했을 텐데 막상 네. 그때 해보니까 또 이러한 그 하락의 요인이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런 걸 또 우리가 반증하는 어떤 계기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작년에 그 2차 전지 섹터들의 그 과도한 오버슈팅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 들어와서 그 2차 전지 섹터들의 어떤 그 하락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시장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2차 전지가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코스닥을 끌어내리는 그런 좀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작년에 끌어줬다면 그 공백을 과연 또 누가 메꿔야 할지 좀 궁금하고요. 2차 전지의 바닥 신호는 어디에서 좀 나와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단기간에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소재 그 섹터를 뭐 한 번에 이렇게 좀 대체하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의 투자 심리 회복이 코스닥 지수에 주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좀 할 수는 있겠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이걸 대체하기는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작년 말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역시 이제 AI 관련된 그런 반도체, 뭐 장비 업체들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의 어떤 인기나 또 어떤 선호도를 조금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가총액 최상단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영향력은 아무래도 2차 전지만 못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을 좀 뜯어보면은 디램의 실적이 조금 올라오면서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속된 말로 이제 이 바닥에 이제 한 20년 정도 좀 있었는데 작년 올해처럼 이런 디램이나 뭐 낸드 같이 이런 레거시 공정에 대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 발표를 안 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굳이 투자를 안 해도 그 수요를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공급 부족이 조금 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뭐 가늠하는 사람들은 뭐 올해 뭐 3분기, 4분기 늦어도 내년에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조심스럽게 이제 역시 반도체 쪽 상반기에는 AI 관련된 반도체, 하반기에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낸드나 뭐 디램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는 이제 하락 후에 이제 횡보 구간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바닥은 무슨 호재가 나와서 반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악재가 나와도 더 빠지지 않는 시점이 바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진 바닥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전기차가 신차 대비 얼마만큼 침투를 하고 있는가, 뭐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전기차에 계속해서 지금 가격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인하의 그 압박, 그리고 뭐 IRA가 미국 대선에 관계된 그런 역학관계, 그리고 뭐 리튬 가격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악재들이 좀 산재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요인들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조금 돌아서 준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이제 악재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빠르면은 2분기, 3분기 정도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나와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이상 그러니까 악재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이제는 하방을 조금 다진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는 AI 반도체 그리고 나서는 하반기엔 좀 레거시 반도체 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혁승 이사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는 어떤 산업의 확장에 조금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요? 네, 사실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뭐 시장 참여자분들, 모든 전문가분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까지도 이쪽에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거의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AI의 확장성을 바탕으로 인해서 AI 반도체라든지 AI를 탑재한 뭐 로봇이라든지 뭐 또는 뭐 바이오, XR 또는 자율주행 이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들이 어느 정도 지수만 잡아준다면 이러한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뭐 AI 결합 섹터로서 뭐 살펴보면 뭐 반도체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한 최근에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버 보안 쪽 이런 쪽 또한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한 이제 AI를 다룸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이제 확장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한 이제 AI 반도체는 뭐 처리 속도가 이제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로 가야 될 것이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올해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섹터에 대한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모든 이들이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최근에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등하는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나왔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이제 그 힘든 조정기를 거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좋은 흐름으로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만 좀 받쳐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성장주 안에서 또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정 모멘텀에 좀 반응을 하면서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 뭐 4월 총선도 있고요, 여름에는 올림픽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목할 일정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2월 달에는 어닝 시즌의 어떤 마무리, 그다음에 지금 3월 달은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러시아 대선이 있고요. 3월 11일이죠. 그다음에 지금 3월 13일 엔비디아 GTC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I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와 연관된 어떤 테마가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당연히 이제 4월 10일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 22대 총선이 좀 예정이 돼 있고, 10일이죠. 4월 10일. 그다음에 지금 4월 30일에서 5월 1일까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3월 달이냐 5월 달이냐 이야기 좀 많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5월 달로 보는 의견들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첫 인하가 이때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저는 어닝 시즌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지수가 어느 정도 뉴욕 증시 때문에 반등을 좀 보이긴 했지만, 연초에 국내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던 이유 자체는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LG엔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가 지금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이 3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3월 말까지 어느 정도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감사 보고서가 어느 정도 좀 적정으로 다 나와야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이 있죠.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3월에서 4월 달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지금 결국은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길 거고요.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게 나오면 그동안에 못 간 것들이 급등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즌, 그러니까 1에서 2분기, 특히나 이제 3, 4, 5월 달이 가장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은 지금 7월 달에 또 이제 개최가 되는데, 네. 정치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 포커싱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간의 사이가 안 좋았다라면 혹시 올림픽 시즌에서 뭔가 좀 대화의 물꼬가 좀 터질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그때 좀 가봐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포지션을 좀 잡고 시나리오를 좀 잡고 가신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상반기 중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월별로 좀 중요한 모멘텀들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올해는 코스닥의 밴드가 어느 정도나 좀 형성이 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좀 그리고 계세요? 일단 뭐 가장 의미 없는 답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늘 이제 뭐 1년이 지나고 나면 뭐 좀 이상한 수치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잘 맞추기도 어렵거니와 맞춘다고 해서 딱 이게 대응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넓게 봤을 때는 이제 뭐 700선, 900선 뭐 이렇게 뭐 보는 그 리서치 하우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변동성, 그리고 변수들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감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언제 뭐 코스닥이 또 900이 넘고 1000을 넘고 모두가 해피한 행복한 이제 그런 시기가 될까라고 좀 다들 고대하시겠습니다만, 뭐 올해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이제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코스닥이 이제 뭐 800선 언저리 또 700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적극성을 띠기보다는 네. 조금 관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대응을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개 속 장세인데, 그래도 이제 신사업이 등장을 하고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고 또 코스닥의 새로운 성장주의 등장을 늘 기다리게 됩니다. 자, 2024년 코스닥을 이끌어갈 주요 테마들의 행보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2024 코스닥 시장에서도 다양한 테마들이 주인공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 코스닥 유망 테마 첫 번째는 AI입니다. AI의 확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생성형 AI가 빠르게 시장으로 침투하면서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들의 게임 체인저로서 새로운 테마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4 코스닥 유망 테마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서비스 로봇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로봇 산업의 우상향 기조는 지속될 전망인데요. 특히 휴머노이드 AI 로봇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4 코스닥 유망 테마 사이버 보안입니다. AI의 완성은 보안이다라고 하는데요. 대기업들이 첨단 기술 상용화에 맞춰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고 정부도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가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4 코스닥 유망 테마 XR 기기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출시의 흥행 호조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렌즈와 연성 인쇄 회로 기판, OLED,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 코스닥 유망 테마로 AI와 로봇, 사이버 보안, XR 기기를 만나봤는데요. 이 쟁쟁한 테마들 속에서 올해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한국경제TV와 함께 지켜보시죠.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도대체 종목은 언제 나오나 많이들 기다리셨죠?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세 분의 첫 번째 종목은 신혁승 이사, 뉴로메카, 홍희진 파트너, 휴릿, 정경민 팀장, KINX입니다. 자, 신혁승 이사의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첫 종목 바로 뉴로메카인데 협동 로봇의 강점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뉴로메카 어떤 부분을 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뉴로메카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국내 대기업들의 그 로봇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 뭐 LG, 그다음에 현대차 등등 굉장히 그 대기업들에서 굉장히 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에서 이 기업을 좀 지켜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협동 로봇 시장에서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그 포스코라든지 SK 그런 이러한 대기업들과도 협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수 있겠고 또한 뭐 신사업으로서 뭐 이 기업이 뭐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그 제조업에 있어서 용접 로봇이라든지 의료용 로봇 이런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꼭 뉴로메카가 아니더라도 그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을 올해는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표적인 기업 한번 뉴로메카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AI와 로봇 가운데서 지금 로봇 테마를 선정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는 대장이 될 수 있는 뉴로메카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로봇이 사실 이제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에너지가 조금 약해져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진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뭐 그 올해 들어와서 그 대표적인 섹터들에 대한 그 조정이 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조정을 좀 잘 받아왔는지 뭐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고점 대비해서 종목별로 뭐 한 20-30%씩 많이 이제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하기 좀 적정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뭐 사실 제가 뭐 그 어떤 기업에 대한 뭐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그 뭐 손절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기술적으로 봐서 뭐 전고점이 지금 일단 5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매수와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매수하신 다음에 그 분할 매수 완료하고 마이너스 5% 정도 되면은 뭐 가감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손절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계좌의 그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늘 그 손절에 대한 강조를 갖고 계시는데 우선은 목표가는 전고점 정도를 주셨지만 내가 들어간 매수가에서 5% 정도가 흘러내리게 되면 손절을 이제 좀 시행을 하자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2024년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두 번째 종목은 홍희진 파트너의 퓨릿입니다. 전방 업황이 이제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소재 성장성의 시장이 또 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퓨릿의 어떤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반도체가 좀 대장 업종으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흐름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사실상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 조금 있었죠. 두 기업의 어떤 적자를 합쳐보면 24조 원 정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흑자 전환되면서 올해는 좀 바닥을 찍고 좀 더 실적이 상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확실한 건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좀 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 뭐 기업들이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서 독점적인 어떤 위치에 있고 메모리 전체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단연코 이제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앞으로 첨단 산업에서 쓰이는 어떤 시스템 반도체든 메모리든 잘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정도 어떤 생산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장성과 좀 같이 괴라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레거시 공정도 있고 아니면 선단 공정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EUV 공정이나 미세화 공정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EUV 공정이 진행될수록 우리가 또 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해져요. 근데 이제 수율이 중요해진다라는 건 세정 공정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라는 어떤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제우스라든지 코미코라든지 물론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정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미세화 공정에서 이런 어떤 파티클이나 불순물이 잘 제거되지 않으면 사실상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퓨릿 같은 경우는요, 동사가 이제 만드는 제품 자체가 EL이라고 그 지금 에틸 락테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신너의 원재료예요. 근데 이제 신너의 원재료인데 이 신너라는 건 우리가 노광 공정에서 감광액이 쓰이죠. 근데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데 이 감광액이 쓰이는데 지금 노광 공정을 거치고 나면 이걸 다시 조금 없애주고 씻어줘야 되는데 그 신너가 이 노광 공정 그 뒤에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동사의 제품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데도 좀 쓰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텔이라든지 두폰 같은 경우에도 납품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세화 공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신너가 원재료를 EL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동사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미세화 공정에는 세정 공정이 중요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국내에 좀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퓨릿의 어떤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위치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퓨릿의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주신 그쵸. 거네요. 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박스권 흐름이고요. 사실상 퓨릿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해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주가에 어떤 탄력이 한번 좀 붙게 되면은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6,500원짜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저항으로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시장에서 반도체, 특히나 이제 뭐 어떤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카테고리가 그 시점에서 주목받는지 보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뭐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지금 소재단 섹터에 대한 어떤 강세도 같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특히나 그 다음에 감산이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산을 혹시 종료를 하게 됐을 때는 물론 감산 있고 바로 증산은 아니겠지만 소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1차 저항은 16,500원 정도 목표치를 좀 같이 설정하시지만 그 이상의 어떤 흐름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지지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10,000원 선에 대한 이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정 공정에 꼭 필요한 퓨릿 목표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2024년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KINX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AI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관련주 내에서도 특히나 좀 KINX에 주목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어떤 전방위 업체 협력회사, 납품회사가 아니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집 방송인 만큼 올 1년을 쭉
보고 어떤 추세대로 어떤 뭐 좀 부침은 있겠습니다만 추세대로 자기 가치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좀 선택하게 됐고요. 뭐 AI 또 클라우드 이 자체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해야 수도꼭지 틀고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해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 모델이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매력적이었고요. 부동산 화랑기에 우리가 뭐 좀 많이 접했던 단어가 이제 뭐 부동산 PF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증권사 IB 쪽으로 어떤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냐면 이거 물류창고로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니 데이터 센터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 중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기업이라고 해봐야 뭐 NHN 뭐 더존 비존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뭐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본다면 일반적인 기업들 또 뭐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AI를 자체적인 AI와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외주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인프라를 확장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설립, 운용, 그다음에 전 방향의 일괄 서비스가 좀 가능한 그런 업력과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클라우드까지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자체적인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한테는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 8년 그 이후에 역성장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성장률을 매출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진도 굉장히 20%, 25%까지 나오고 있는 굉장히 좀 높은 고마진을 좀 보이고 있고 재무 구조 굉장히 좋고요. 주가가 물론 작년부터 해서 좀 상당히 많이 한 2배 가까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도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이게 급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가치를 찾아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좀 고평가 또 고밸류 이런 좀 논란이 있을 때는 좀 뭐 지속성을 좀 보이면서 올해도 좀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만 KINX를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조금 그 유의미한 게 역성장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 주가가 2배 올랐지만 매출도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잠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은 어디까지 좀 바라보세요? 네, 지금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5천억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10만 원, 11만 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있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 조정받으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뭐 향후 2, 3년을 본다면 조단위 시총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성장성을 좀 보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로 놓고 보면 15만 원 선 정도를 좀 수렴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유로메카, 퓨릿 그리고 KINX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는 알테오젠, 호기진 파트너 한국전자금융, 정경민 팀장 코츠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신혁승 이사의 알테오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뭐 기술력이라던가 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굵직한 그런 종목인데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 모멘텀이 주가를 이끌어가는 핵심 트리거로 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님께서는 올해 알테오젠 어떤 점 좀 주목을 하세요?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사라졌고 지금 HLB가 코스닥 그 바이오주의 그 섹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알테오젠이 부대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오 섹터가 작년 말부터 조금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강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1분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 원인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결국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될 것이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물론 뭐 HLB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기타 바이오 섹터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뭐 세론이다 끝났으니까 이런 뭐 분석들도 많이 하시던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가 1분기에서 결국 2분기 쪽으로 미뤄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사라졌다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함께 이제 이 알테오젠이라는 뭐 종목은 뭐 여러분들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 제가 굳이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뭐 키트루다 관련해서
내에서 뭐 정맥 주사를 하는 것을 결국 피하에 이제 주사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기술력, 그다음에 머크와의 그 계약이 결국에는 이제 비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독점 계약이었으면은 오히려 이제 빅파마들과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과는 결국에는 의뢰 위치에서 항상 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알테오젠이 오히려 더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머크에서 어떤 뭐 제한, 뭐 다시 계약을 하자는 제안이나 뭐 인수를 한다, 뭐 작년 말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지만 그런 게 부각될 수도 있겠고 결국 이제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알테오젠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이제 약간 갈 것 같으면서 부대장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같으면서도 10만 원 선에서 조금 흘러내리는 모양새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뭐 10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정고점 수준인데요.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물론 뭐 바이오 섹터라는 게 뭐 갈 때는 또 정말 정신없이 가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빠질 때는 또 숨도 못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 뭐 어떤 기술력이나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최수혜주는 결국 바이오 섹터가 될 것이다. 그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2분기부터 하게 된다. 네. 이런 것을 엮어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그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그 대장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10만 원 목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물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목표가 간다고 해서 그 주식 팔 것도 아니고 그 주식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물론 주식을 사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익절가를 본인 스스로 정해 가시면서 스윙이나 중기 투자나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주식 샀는데 빠지기 시작하면 그 주식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과감하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기회비용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의 그 일정 모멘텀에서 알테오젠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사실 시장 환경이라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시시각각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전략을 세워주셨고 자 2024년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5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파트너의 한국전자금융인데 올해 이익 성장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로봇 산업이나 무인 산업 이 부분에 굉장히 좀 포커싱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녹아들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CES 24에서도 트렌드가 이제 무인화가 이제 트렌드였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ATM 관리라든지 뭐 벤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이 좀 정체됐던 물론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조금 좋은 어떤 성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무인화라는 게 결국에는 동사가 지금 무인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키오스크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전이었는데 2022년, 23년을 좀 이후로 해서 어떤 성과들이 좀 의미 있게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무인 주차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우리가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학교라든지 아니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은 굉장히 좀 자동화가 좀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한국전자금융의 제품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00개 정도 지금 주차장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올해 1,600개까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2년 4분기에 무인 주차장 사업이 BEP를 좀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실적이 좀 나타났죠. 200억대 영업이익 좀 달성됐고 네. 물론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대 지금 수준으로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도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 성장주를 많이 땡겨서 굉장히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긴 하지만 현재 실적이 좋아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앞으로의 어떤 보급률이 얼마까지 확대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충전소나 이런 것들도 좀 확대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오스크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뭐 카페만 가더라도 주문을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오스크 제품 같은 경우로 많이 활용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에 키오스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성장률이 한 14, 15% 정도 육박할 정도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동사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무인 주차장 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 사업이 감가상각비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고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순이익이 좀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전망치 자체는 우리가 조금 뜬구름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200억대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2년도 실적을 3분기 만에 좀 달성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 성장성도 상당히 좀 빠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주가 위치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다. 다만 이게 성향 따라 조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빠른 종목을 좋아하신다면 이 종목이 좀 지루하실 수는 있을 텐데, 네. 나는 조금 우량주를 좀 느긋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도 자산 가치가 굉장히 훌륭하고 실적도 훌륭한 기업이다. 근데 단지 탄력은 조금 늦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가격적으로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동사 같은 경우가 사실상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6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굉장히 좀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박스권 플레이가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목표치는 10,000원 라인이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이제 기간에 따라 조금 우리가 좀 어떤 전략을 좀 바꿀 수는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차 저항치는 10,000원짜리,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5,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1월 말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굉장히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잖아요, 코스닥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지지를 좀 잘 이루어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10,000원 선에 대한 어떤 터치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24년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해 8월에 상장을 해서 이제 종목명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새내기주 올해 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 이제 방산과 연계된 이제 AI 또 로봇, 그리고 이제 무인 무기 체계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뭐 AI 로봇 또 소프트웨어 같이 뭐 최신 트렌드랑 또 교집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실적까지 겸비할 수 있는 방산과의 연계성이 있다면 많은 걸 좀 뭐 작지만 작은 기업입니다만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뭐 방산은 거의 다 합니다. 육해공을 다 하고 있고, 뭐 지상 무기 관련해서 뭐 센서, 뭐 또 사격 통제 장치부터 해가지고 뭐 항공의 제어 장치, 또 이지스함의 각종 검사와 무장 통제 장치 다 아우르고 있는 이제 AI 관련된 기술과 또 통제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승조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제 AI가 판단을 해서 또 이제 자동 장치, 로봇을 이용한 자동 장치를 이용해서 승조원들을 많게는 뭐 30~40%씩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이 지금 이 방산 업체들한테도 지금 유입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는 1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매출액 대비 지금 한 4에서 5년치 정도를 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실적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네. 그 정도의 좀 많은 수주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민수 분야도 있습니다. 뭐 철도 분야의 신호통제, 항공 비행 제어 기술, 뭐 사이버 보안을 위한 뭐 보드,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어서 민수, 군수 모두 상용화 단계에 있어서 저는 뭐 굉장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셨듯이 작년 8월에 13,000원의 공모가로 좀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주가를 보면 아직도 시가총액이 1,000억 밑에 있어요. 1,000억에서는 조금 아래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고요. 자본금 14% 정도의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좀 가지고 있고, 네. 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자본금이 5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회사 이렇게 좀 확장성이 있다면 아무래도 자본 확충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매년 30%가 넘는 이익
그리고 외형 성장세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물론 제 개인적인 뭐 이런 밀리터리에 대한 관심사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좀 기대되는 스몰캡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뭐 로봇, 방산 뭐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수주도 정말 뭐 4, 5년치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새내기주다 보니까 뭐 자본학충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목표치까지 좀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제가 1,000억 밑에 있는 그런 마이크로캡은 방송에서는 거의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성장성 또 수주 내용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시가총액 2,0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또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면 뭐 전접점 정도 이렇게 좀 가늠을 하신다면 올 1년 이 기업의 좀 성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총 2천억 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셨는데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네, 걸까요? 그러면 뭐 시가총액 2,000억을 좀 대입하면 수치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 감안해서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개 종목을 좀 들어봤는데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탐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매력적인 포인트, 나도 이 종목은 좋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들으신 종목 가운데서 이 종목 좋아 보인다. 어떤 종목 있으셨어요? 네, 뭐 한 분씩 뭐 해보면 뭐 한국전자금융하고 코치테크놀로지 두 종목 제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뉴로메카도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이제 사회에서 어떤 노동력의 감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나 무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사회를 대체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전자금융 좋게 보고 있고요. 코치테크놀로지도 이제 방산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신규주긴 하지만 그래도 정현미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종목 제가 이제 차트도 좀 보고 했는데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희진 파트너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매력적으로 보였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정 팀장님의 종목이죠. KINX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던 종목이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AI 산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AI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 클라우드의 성장과 좀 같이 괴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조 원 부근까지도 한번 좀 시도를 해봄직한 종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KINX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경민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실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원래 이제 제가 이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이죠? 제가 원고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이제 순위에서 밀리셨어요? 네, 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네. 뭐 알테오젠을 알테오젠. 네, 저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제 바이오 뭐 작년부터 올해에 이런 통과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역시 키워드는 당뇨 비만 쪽 이게 이제 한 부류가 될 것 같고 ADC 이쪽이 또 한 부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레오캠바이오도 ADC가 이제 알테오젠과 두 개가 이제 그 양대 산맥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뭐 조단위 뭐 이렇게 그 기술 수출이 나오더라도 업프론트 그러니까 계약금이 얼마야 보면은 몇백억 안 되네 뭐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이 ADC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금 1,000억 이상씩 꽂히고 있거든. 1,000억 이상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역시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관심이 이 두 부류로 조금 모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 들고 아무래도 이 자금 수혈을 끝낸 그런 바이오들한테는 아까도 이제 그 처음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할인율이 좀 조정되는 이 시점에는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부분이 또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여기서 인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홍희진 와우넷 파트너,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그에 져서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에서 일상생활에서 5%만이라도 투자자의 마음을 가진다면 개인도 주식시장에서 홈런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AI의 경험, 가상현실 속 새로운 세계 등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홈런의 기회들을 꼭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닥 핫식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